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설 때라며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정신 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사법부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임명 동의안 표결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더불어민주당의 쓴소리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의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하고 처음으로 탱크를 동원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지며 가자지구 남부의 의료시설 환자가 수용 인원의 3배에 달하는 등 한계를 맞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폐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감염병 대응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포근한 날씨지만 중국발 스모그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청문회 중 첫날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엮는 데 주력했습니다. 야당은 보수적인 판결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사법부가 검찰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2달째 비어있는 사법부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청문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며 간신히 첫발을 뗐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중 첫날, 과거 대법관 임명 당시 무난한 국회 청문회를 치렀던 만큼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 하면은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책임감 같은 사명감들 이런 것들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면 역사는 없는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큰 주제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 선거 개입 연루자 등 야권 관계자들의 재판만 의도적으로 늦추며 적지 않은 혜택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공정한 사법부로의 회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걸 고리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문제를 꺼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야당은 과거 판결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조 후보자는 법률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받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는 하루 더 남았지만 여야는 큰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희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이 그날 이른바 쌍특검의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뒤를 이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논의가 오늘 다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에서 한 차례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오늘 재차 회의를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몰아낸다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실상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당원들의 출당 청원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그간 이 전 대표 행보에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통합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며 해당 청원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이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일부 당원들이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이틀 만에 2만 명 동의를 얻었는데 이에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탈당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당내 역할론에는 거리를 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의 명분 쌓기일지 아니면 당내 비명계 공천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한 행보인지 당 안팎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자임했다는 분석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간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출당 청원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분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고심 끝에 SNS에 글을 올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일부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와 거리 두기에 나선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한 전임 총리 연합론까지 거론되자 친명계 쪽도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고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일부 비명계도 일단 제3지대 결집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와는 교감이 없습니다. 이 제1당 민주당, 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신당과 맞물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들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명의 기치를 내건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내년 총선 판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때 총선 공천 얘기가 오갔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실천될 테니 지켜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취에 관해선 비밀이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중요한 국가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 대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임기 안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응급병상을 2배 늘려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면서 청년층 300만 명 정도가 매년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검진에서 나온 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 명은 당장 내년부터 상담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오거나 동네 의원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상담 치료로 연결됩니다. 보건당국은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 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년 뒤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 외에도 민간 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울증,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 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심리상담 관련 예산은 286억 원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7,8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현장에 출동할 인력을 확충하고 폐쇄병동 등 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 후 주사제 같은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도 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혁신안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노인이나 소아 청소년의 정신질환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 장벽이나 취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9,100여 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다가구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도 여전합니다. 이를 구제할 추가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1세대 빌라왕 진모 씨,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533채를 갖고 4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악몽 같은 전세 사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이에 여야가 합심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반년. 정부는 특별법 시행 후 첫 국회 보고에서 9,100여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800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상당수인 약 43%가 무자본 갭 투기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아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 30대 청년층이었고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 대전 순으로 많았습니다. 2030 청년층이 1,042명으로서 84%가 청년층이 지금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보증금 2억 원 이하가 98%,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84%로. 하지만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 현행법상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로 내주는 정책을 펴는데 다가구의 경우 매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통매입을 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일단 정부는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전체 임차인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구제 후 구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의 의견 차로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생산품 가운데 하나인 낸드 플래시 매출이 올해 3분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이 직전 2분기보다 2.9% 증가한 92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같은 시장 리더들의 감산으로 구매자들이 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적극적인 구매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월암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중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머리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아로하나 발행업체 대표 A 씨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한컴 계열사가 발행한 발행에 관여한 가상화폐 아로하나 코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5년 전 전역한 간부에게 군 복무 기간에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며 환수를 통보한 사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군 간부가 한 해 평균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고치는 게 급선무로 보이지만 군은 개인 부주의 문제도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예비역 중사 A씨가 환수 비용을 내라는 부대 전화를 받은 이유는 연차를 규정보다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돈을 내라. 결과적으로 그 말만 하려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500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간부가 규정된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고 얼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 자원이 정해진 일수를 초과해 휴가를 떠나면서 국방전력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국방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산하는 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받은 금액은 5억 6천만 원,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역 간부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받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 그마저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전산에 남은 휴가를 썼을 뿐 휴가 일수가 늘어난 원인이 시스템 오류에 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군대 승인을 받아서 다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군 내부 전산망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휴가도 명령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나 또 한 해 한 1,000명씩 잘못 나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더 많이 부여된 휴가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군 간부 수천 명이 연차를 규정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군사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발사체가 연이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의 삼축체계 가운데 킬체인에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돼 있어서 다수의 정찰 위성 확보에 군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삼축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인 KMPR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처음 도입됐고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을 명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형을 공개한 2012년에 킬체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선제 타격 개념은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강과 샘의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정찰 자산에 더해 2014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군사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기로 결정했고 10년 가까이 지난 올해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소형 정찰 위성 확보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킬체인은 억제가 주요 목표지만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이 중요해 정찰 위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과 우주 등의 다층적이고 다방면 감시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 위성 자산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킬체인의 감시 체계는 특히 유사시 미사일 방어망과 대량 응징 보복 수단에도 사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을 향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대남 도발 위협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난 3일 폭발한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의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아 14명이 숨졌고 인도에서는 사이클론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폭발한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실종자들이 결국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종 신고된 12명 가운데 11명이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당국은 나머지 1명도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Terevakuasi dan sudah dimasukkan ke ambulan. Selanjutnya diserahkan ke rumah sakit untuk di 구조 당국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산에 오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1시쯤 도로를 달리던 2층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승객 등 4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는 방콕에서 출발해 남부 송클라주 나타위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탑승자는 대부분 태국인과 미얀마인입니다. 경찰은 생존한 운전사의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인 사이클론 미차옹이 인도 남동부로 접근하면서 첸나이 도심이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조대는 차 대신 보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에 거대한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해 최소한 13명이 숨졌습니다. 25개 마을이 범람해 15,00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한때 첸나이 공항이 폐쇄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하고 처음으로 탱크를 진입시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때문에 40명이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군은 미리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하마스 군사시설로 지목된 건물들에 차례차례 폭탄이 떨어지고 해군이 바다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지상군도 속속 진입합니다. 영국 BBC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 통신을 끊은 채 개전 이후 최고 강도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칸 유니스 북부와 동부에 50차례 넘는 공격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미리 전단지나 소셜미디어로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making again with everything we have at our in our capabilities, every effort we can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civilians in the south in order to mitigate civilian casualties. 하지만 일대 병원은 미처 공습을 피하지 못한 민간인 사상자들로 넘쳐납니다. 3살 위 언니와 함께 있다 다친 6살 이 소녀도 그중 한 명입니다. بدي ماما بدي الماما مش سجالة شو فيها ماما هدا اجت بدي مريم بدي اخواتي بدي تيسير 통신 두절로 구급대와 연락이 안 되면서 민간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로이터 통신에 40구가 넘는 시신이 칸 유니스 서부 나세르 병원에 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ليش؟ شو ذنبهم؟ شو ذنبهم؟ بتهمة شو قتلوا؟ شو الجريمة اللي ارتكبوها عشان يموتوا هذه الموتى؟ 숨어있는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가자 남부에 대한 공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북부에서 떠밀려 피난온 수십만 명의 주민이 남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본격화한다면 또다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쟁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숨진 인원이 어린이 7,112명과 여성 4,885명을 포함해 16,248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는 43,600여 명, 실종자는 7,600여 명이라고 하마스는 설명했습니다. 겨울은 시작됐지만 계절이 무색하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동안에도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경기와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겨울비도 내립니다. 비 양은 5mm 안팎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3도, 청주 1.6도, 전주는 5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구 13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양호한 공기질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모든 과정의 정신 건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 정부가 이런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신질환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챙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청년층부터 2년 주기로 크게 줄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항목도 확대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 등을 쉽게 털어놓을 기회도 늘려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건강 검진으로 몸속 질병을 미리 잡아내듯 마음속 정신 건강을 대상으로도 국가 차원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 139병상에 그치는 정신 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시설과 관련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은 새로 만들어질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총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뿌리부터 바꾸는 과정들을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체 건강 관리를 넘어 이제 마음에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실제 자살률 감소 등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가 정신질환 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보면 앞으로 정신건강 대책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서 전 국민에 대한 조기 예방 체계로 전환됩니다. 우선 현재 20살에서 70살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우울증 외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 특성을 고려해 20살에서 34살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맡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 여당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담당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 SPO를 늘려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돕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취지의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계호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찾아서 교사와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AI 윤석열, 이재명 가상 후보가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 석 달 전쯤부터는 AI 후보의 활동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첫 선을 보인 AI 윤석열, 이재명 당시 후보들. 똑같은 생김새와 목소리,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갖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후보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선거운동 방식으로도 주목받긴 했지만 자칫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AI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영상이 퍼지며 때 아닌 탄핵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에서도 실물과 흡사한 기시다 총리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해당 발언 내용과 영상 제작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投稿者変態内閣府の長である立場を持つ男8月16日水曜日 우리나라 선거법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AI를 활용해 인물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선거 90일 전 영상 게시는 허용되긴 하지만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AI의 부작용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11일부터 이른바 AI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어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3시 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서울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 당시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40대 모텔 업주가 범행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주차장 관리인인 김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 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CCTV를 삭제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은 지난 9월 초토화하다시피 한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어민들은 바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제대로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기회도 놓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복 양식 어민의 삶의 터전인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틀을 들어올리자 전복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25도 이상이면 전복이 폐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체 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을까지 이어져서 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폐사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완도의 전복 양식장.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에서 살아있는 전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이 폐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데미지 입은 전복들이 폐사가 발생하여 이 가두리는 한 70% 정도 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 때문에 전복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 완도 바다의 온도는 27도 이상이 한 달가량 유지됐습니다. 60% 70% 이상 기본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완도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민들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꼭 좀 뭔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도군은 전복의 한기 수온 기준이 28도인데 완도 바다 수온이 하루 평균 28도를 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온이 28도를 넘지 않아 고수온 피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고수온을 처리해왔던데요. 한기 수온을 적용해서 28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보기 어렵다. 고수온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가 현재 없는.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특정 수온에서만 고수온 피해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고 급격한 수온 편차 등 해양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합동조사단조차 꾸리지 않으면서 아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완도군의 안이한 행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판매가 되지 않는 게 올 여름에 가두리에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어서 기른 전복들이 다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수온별 전복 생존율 측정을 위한 연구를 뒤늦게 시작할 예정이지만 전복 양식 어민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노세르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 유관단체장과 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파문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기시다 내각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통일교 관련 단체 대표와의 연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조 회장 시절인 2019년 10월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원과 회동했는데 통일교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일본 지부 의장 등도 동석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랜 유착 관계가 부각되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자신과 통일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その際の同席者については承知していない、そのように申し上げました。しかし写真があったとしても今申し上げた私の認識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 여기에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들의 비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정치 행사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의 규모는 1억엔, 우리 돈 8억 9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루된 의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는 아베파 출신 강요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キックバックの問題ですね。鈴木大臣はもらったことがあるのかないのか。キックバックを受け取ったことはないかということのご質問に対しましてありませんとお答え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派閥において事実確認の上対応するものと認識いたしております。 도쿄지검이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임의 조사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인 일본 정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捜査機関の活動内容等に関することであり、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지지율 하락 속에 대형 악재가 끊이질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은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구출을 일부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인질의 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의 가족들과 전시 내각과의 면담 과정에서 현재로선 그들을 모두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의료시설의 환자가 수용 인원 3배에 이르는 등 한계를 맞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보복공습을 단행한 이후 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36곳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이 중 3곳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가능이라 일부 병원에 환자가 쏠려 과부하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방적인 강압 조치의 부정적 결과에 대응하고 상쇄하는 방법에 대한 선언문에 막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신저와 해리스가 최근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헤일리 전 대사는 41% 지지율로 37%를 기록한 바이든을 4%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미국 기업 부인 건수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부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 기업의 부인 건수는 전달보다 61만 7천 건 감소한 870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일 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 가격만 보고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더 비싼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어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6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류 해외 직구는 4년 만에 344억 원으로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판매 가격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택권이 더 많은 것 같고 세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각 10종류씩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실제 판매 가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위스키는 10개 모두 국내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해외 제품은 총 구매 비용이 적게는 7%, 많게는 200% 더 비쌌습니다. 배송비와 세금이 나중에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배송비와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상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31만 원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관세, 주세 등이 붙어 결국 42만 원 넘게 지불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관세와 주세를 포함한 주류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경기와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겨울비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3도, 청주 1.6도, 전주는 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